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달아놓으신 댓글 중에서 같이 공부하고 나누면 좋을 만한 것들을 선정해서 오늘 같이 한번 또 나누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일단 제가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갑상선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갑상선암 관련해서 박정수 교수님 강의를 봤는데, 반절제 후 주의해야 할 음식으로 고이트로젠 식품, 십자화과 식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방과 난소 그리고 갑상선을 다 갖고 있는 여성들은 좀 난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십자화가 생물이라는 게 우리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브로콜리, 양배추, 컬리플라워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십자화가 생물들이 항산화제 작용으로 되게 좋은 식재료죠. 그래서 기능학자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또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은 얘네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활성화되는 그 기전을 얘가 이제 방해하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수 있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거의 몇 끼니마다 하루도 뭐 안 빠지고 뭐 끼니마다 거의 그냥 정말 고용량의 어떤 식단을 먹는 거라면은 고민을 해볼 만한데, 우리가 보통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하루에 기본적으로 뭐 한 끼 정도에서의 그 정도의 식단에서 들어가는 정도의 양 정도 가지고서는 그 정도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에서의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정도의 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 항산화 목적으로서의 글루타치온의 섭취 목적으로 컬리플라워라든지 케일,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들은 저는 추천하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드시거나 또는 너무 과량 드시거나 자주 드시는 거는 피하도록 권하고요. 하루에 한 끼 정도,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은 이제 볶음 요리처럼 해서 버터에다 구워 먹는 게 나오죠. 그 정도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양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 몸의 호르몬의 언밸런스를 유발할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설이라는 분이 올리셨는데, 몸에 석회질염이 생기는 걸 기능의학적으로 치료가 될까요? 석회질염이 생기는 원인 중 염증 반응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셔서 질문해 봅니다. 우리 몸에 석회질이라는, 석회가 칼슘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비타민 얘기할 때 비타민 D나 K2 얘기할 때도 칼슘 대사에 제일 중요한 그 비타민이 해당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이 부족해질 때 이 칼슘을 이용을 못하는 거죠. 제일 먼저 장관 내에서 흡수를 못하는 거는 비타민 D의 부족일 때 제일 많이 나타나겠죠. 흡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몸속에는 부족할 건데, 만약에 비타민 D를 충분하게 넣어줘서 흡수를 시켰다, 또는 과량의 칼슘을 먹어서 얘가 어떻게든지 밀려 들어와서 몸에 흡수가 됐다고 가정할 때, 혈액을 타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조직 내에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특히 뼈나 이런 데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얘를 들어가게 하는 비타민이 비타민 K2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 중에는 발효 음식이 좀 적다 보니까 K2가 부족해지고 일주일만 안 먹어도 결핍에 빠지는 비타민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K2 부족 때문에 조직 내로 못 들어가는 칼슘이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손상받은 조직, 특히 뭐 혈관이라든지 인대나 이런데 얘가 침착하게 되는 거죠. 기능학적인 치료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칼슘을 잘 대사를 도와주게 하는 식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제 우리나라 음식, 전통 음식이라고 얘기하면은 청국장이 되겠고요. 일본 음식이라면 나또가 될 건데, 이런 콩 종류를 좋은 콩으로 해서, 농약 치지 않은 좋은 콩으로 해서 발효시켜서 먹는 음식이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식단 구하기, 좋은 거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K2를 따로 그냥 드시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K2만 따로 먹어줘도 얘가 하는 기능이 조직 내에 쌓여져 있는 칼슘을 빼내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빼진 칼슘을 뼈에다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것만큼 좋은 메커니즘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뭐 특별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K2를 사가지고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료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칼슘을 더 많이 먹는 것을 차단하셔야 되고요. 골다공증이 있다고 무조건 칼슘을 서플라이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저는 멸치나 김만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먹을 수 있다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와 K2를 충분하게 서플라이 해주면 알아서 얘를 대사를 해서 조절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킬레이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중금속 파트 8번째에 달아놓은 댓글인데요. 서울의학병원, 이게 병원이 어느 병원인지 정확한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가봤는데 야채들이 진균 원인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김치나 이런 것도 진균 원인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니고요. 실제 김치뿐 아니라 된장 같은 경우에도 진균, 특히 이제 아프라톡신 같은 아스페러질루스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시중 보고서도 예전에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그 콩 안에서의 곰팡이가 피는데 이 곰팡이가 좋은 곰팡이인지 아니면 유해 곰팡이인지 우리가 구별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그게 다 구별돼서 피겠습니까? 좋은 것도 피지만 안 좋은 것도 필 텐데 이런 것들을 믹싱해서 먹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톡신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야채가 문제가 아니고 김치를 담글 때 쓰는 젓갈이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산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걔네들이 사용하는 재료들이 다 저가 재료만 쓰다 보니까 젓갈도 거의 뭐 부패하기 직전이나 또는 안 좋은 품질의 젓갈을 쓰면 젓갈 내에도 부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균의 과증식이 일어날 건데 그걸 가지고서 김치를 담그니까 어떻게 보면 김치가 쉬었다는 얘기가 부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좋은 균이 부패해서 나온 거면 좋은데 거기에 아주 유해한 균이 섞여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독소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김치도 예를 들어서 면역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장관이 거의 뭐 장누수가 심하시거나 또는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김치를 함부로 먹는 것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개념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아주 좋은 젓갈로 아주 좋게 양질로 김치를 담근 것 정도는 좋은 균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섭취하는 건 제한할 게 없는데, 시중에서 나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식당이나 이런 데서 먹는 것들은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만큼 그렇게 깔끔하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 많이 소진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인풋이 적어야지 결국에는 수익이 많이 남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좋은 재료를 쓰면 당연히 비싼데 우리가 김치 더 준다고 돈을 더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물건을 팔 때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기본 재료비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해야지 수익이 남는 구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식을 별로 안 좋아하고 별로 권장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어느 정도의 이론으로는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야채를 제한하고 또는 김치를 못 먹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고요. 좋게 정말로 집에서 잘 담근 김치는 열심히 드시면 좋겠죠. 마지막 댓글인데요. 우물가 찬양이라는 분이 올리셨는데 이거는 뭐 제가 코멘트 달 게 아니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올립니다. 제가 경동맥 협착으로 마음이 좀 불안하고 힘이 들어서 기도 중에 원장님 유튜브로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전혀 안 먹는데도 왼쪽 경동맥에 30% 정도 플라크가 보였어요. 2년 여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원장님 말씀대로 킬레이션을 맞기 시작하여 15회차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다시 초음파로 경동맥을 보았는데 플라크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 킬레이션을 15번 정도 하셨는데 30%의 플라크가 사라졌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예후가 좋은 거죠. 기적에 가까운 얘기고요. 내과에서는 보통 스타틴 계통의 약물을 줍니다. 그거를 메디칼 스텐트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효과가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서 혹시라도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쓰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고 썼으면 좋겠어요. 스타틴 계통의 약물을 한 3에서 6개월 정도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비타민 K2를 꼭 먹어야죠. 비타민 K2가 하는 기능이 플라크가 있는 그쪽에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착되어 있는 것들을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K2는 무조건 먹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가능하다면 근처에 킬레이션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혈관 청소를 하는 킬레이션을 받으시면은 거의 가역적으로 정말 거의 다 좋아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뭐 당연한 거고 기적이 아닌데 당하신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뭐 비타민 D로 사마귀를 치료할 때도 항상 듣는 얘기예요. 어떻게 비타민 D를 먹었는데 사마귀가 사라지는지 신기하다면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듣는데 우리 몸이 다 치료하는 거죠. 저희들이 치료하는 게 뭐 비타민을 줬다고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면역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무튼간에
아무튼 좋은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릴수록 저희들은 되게 힘이 나고 이렇게 영상 작업하는 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꼭 저한테 오지 않고도 이렇게 제 말을 잘 믿고 신뢰하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좋아지는 거 볼 때마다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기분 좋은 영상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기철인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비타민 기본 먹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